안녕하세요. 존 원아드며 미국 국채 금리 있잖아요. 이게 뭐 10년물은 4.5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30년물은요 5%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TMF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TMF 투자하신 분들은 진짜 엄청 힘드실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이게 그 뭐 TMF 투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국채 수익률이 5% 넘어가고 그다음에 10년물이 4.5 넘어갔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심각한 일이거든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며칠을 끌어왔는데 이번에 뭐 5% 돌파하고 4.5 돌파하는 거 봤을 때 이거 진짜 심각하다. 지금 보세요. 예전에는 지금 국채 금리가 3. 몇 그리고 4% 넘어가면은 이거 국채 금리 때문에 주식 안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가 계속 미국 주식 투자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4가 넘어간 거는 뭐 그렇다 쳐도 4.5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할 때 뭐 4.7이 넘어가면은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일단 가봐야 되는 거고. 근데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은 뭐가 안 좋냐? 저한테 물어보시면요. 당연히 주식이 안 좋습니다. 주식이 제가 이거 지금 캡처한 게 나스닥 선물이랑 S&P 500이랑 다우 선물이랑 러셀 2000 이걸 선물들을 캡처를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다 빠지고 있죠. S&P 500이 1.03 그다음에 나스닥이 지금 1.46으로 지금 진짜 많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오르면 뭐가 안 좋냐면요. 결국에 주식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주식시장에 당연히 안 좋겠죠. 왜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물이 4.5고요. 그다음에 30년물이 5%면요. 그냥 투자해도 그냥 이렇게 말하겠으면 무위험 수익률이 4.5고요. 그다음에 30년은 5%예요. 그럼 그것보다 주식은 더 수익률이 높아야겠죠? 뭐 2배 정도 높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한 9%에서 주식으로 10% 이상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나 30년물이 높은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원화를 보니까요. 원화는 오히려 이렇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환율이죠. 환율은 다시 오를 줄 알았거든요. 미국의 위기가 오면은 원래 환율이 올랐었는데 이것도 이제는 뭐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는지 몰라도 환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가 예전에 했던 공식이랑 다르게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위기가 오면은 금도 빠졌어야 되는데 금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도 오르고 있고 그러면은 금이 좀 오르지 않았어야 되는데 금도 오르고 있다는 거는 뭔가 다른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 국채 금리가 왜 올랐냐 이런 거를 봤을 때 또 18일 날 발표한 대규모 감세안 있잖아요. 지금 신용 등급도 다 무디스에서 하락을 시켰죠. 신용 등급도 하락을 시키고 그다음에 대규모의 감세안이 드라이브 되면서 이 30년물 국채가 5%가 넘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은요. 감세안이 있잖아요. 지금 이 연방 하원 의원에서 지금 공화당이 제출한 세제 법안이 찬성 17, 반대 16으로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당 법안이 미국의 재정 적자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소득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등 담고 있는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향후 10년간 미국 국채 보유 그러니까 미국 국가 부채가 3조에서 5조 달러 더 늘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만 해도 36조 2천억 달러인데 여기에 이제는 롤오버 되는 이제 돌아오는 이제 부채들 있잖아요. 이거를 금리가 낮게 롤오버를 해야 되는데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7조에서 9조 달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는 또 이제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 버리면은요. 높게 이제 다시 또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자만 해도 엄청나게 커질 것 같고 그런데 뭐 미국은 기축 통화니까 거의 치트키죠. 다시 자기가 달러를 발행해서 그걸 사 버리면 됩니다. 국채를 또 발행해서 사 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요. 결국에는 더 높은 이자율을 줘야 되고요. 그러면 또 이자가 올라가고 그러면 계속 안 좋은 지금 이런 상황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건 뭐냐면요. 미국채 입찰 현황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는 미국채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진짜 이 금리가 그러니까 사줄 사람이 줄어드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졌고
그다음에 그래서 10 년물도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30 년물도 5%가 넘은 이유는 다들 이제 국채를 서로 안 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제 높은 이자로 이거 국채를 팔아야 더 사주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제가 어제나 엊그제나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지금 영국에 이어 국채 보유국 3 위로 하락을 했다. 중국이 계속 이제 서서히 팔고 있거든요. 이것도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중국이 왜 이 국채를 왜 팔겠어요? 그거는 당연히 이젠 달러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자기의 이제 자체적인 이런 뭐라고 하지, '통화 시스템을 구축해 보겠다.' 이런 야심도 있을 거고요. 예, 미국이 자꾸 자기를 무역 전쟁을 걸고 힘들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복수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것도 있습니다. 미국채가 지금 저렇게 계속 이자가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못 믿는 거죠. 그리고 부채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못 믿고 있는 거다. 그래서 중국은 더 이상 미국 재무부 부채의 두 번째로 큰 보유국이 아니다. 세계 부채 시장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중국과 영국이 미국채 보유량을 맞바꿨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중국은 더 이상 미국 재무부의 두 번째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영국에 밀려서 2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유 자산은 뭐 이 정도 되어 있고요. 감소를 됐고, 그다음에 영국의 보유 자산은 오히려 늘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세계의 이 경제 규모 있잖아요. 중국이 계속 1992년, 2008년, 2024년 이렇게 해서 계속 치고 올라오면서 24년에는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미국이 2위로 내려왔고요. 그다음 3위는 인도, 4위는 일본, 그다음에 5위는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러시아,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 나라들 보세요. 중국, 인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러시아, 브라질이 있죠. 이 나라들이 어디 나라입니까? 브릭스 지금 통화국들이잖아요. 브릭스에 이제 지금 경제 체제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게 점점 이제는 탈달러화가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게 저는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년간 조용히 미국 부채 비율을 서서히 줄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2011년에 1조 3천억 달러를 갖고 있었는데요. 2014년에 일본에 추월당했을 당시 1조 2천억 달러였고요. 1년간 엄청난 하락 이후 1조 달러, 2016년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도 서서히 계속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국채를 팔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러시아를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닌가. 러시아가 원래 예전에는 이렇게 지금 많은 지금 미국채를 갖고 있었는데 이걸 한 방에 줄여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줄이는 거 봤을 때 러시아처럼 이제는 중국도 미국을 좀 미국 국채에서 좀 해방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걸 갑자기 막 팔면은 국채 금리가 확 올라가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는데 서서히 서서히 물량을 손절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주요 경제권의 미국 부채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금 신호다.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중국이 파는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신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가 미국 국채를 거의 모두 매각하기로 한 움직임에 따른다. 이것도 중국이 이거 보면서 따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추세가 지속되면 미국의 차입 비용이 더 높아질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자가 높아질 수가 있다. 왜냐? 미국 국채를 서로 안 사려고 하고 팔려고 하니까. 그다음에 세계 최고 경제학자가 비즈니스 미디어에 보낸 메시지를 보면은요, 이것이 미국에 대한 경고다. 이거 지금 버핏도 얘기를 했잖아요. 참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미묘한 미국 재무부 탈퇴에는 달러 포기 계획일 뿐이 아니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에 진짜 빚이 많다. 얘네들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그걸 다 의심하는 거거든요. 기축 통화긴 하더라도 이거를 과연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중국의 재무부 보유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하지만 중국은 장기적으로 달러를 없애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알레스 데어 맥클레드 오드 이 스푸트니크는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점점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을 봤을 때는 이게 달러를 계속 줄여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달러를 줄이면서 뭘 하고 있냐, 중국의 꿍꿍이가 뭔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중국은 아세안 국가와 상하이 협력기구, 그다음에 브릭스 회원국에서 달러 대신
위안화를 무역에 사용하는 것을 확대하기 위해 상당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 2000년도에 이렇게 지금 미국과 중국과 거래를 봤는데 이제는 24년이 되니까 중국 위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죠. 중국과 더 거래량이 더 늘어났죠. 예전에는 미국과 거래를 하는 나라들이 훨씬 많았는데 이제는 24년 돌아오니까 24년에는 중국과 거래하는 나라가 이렇게 대부분이 돼 버렸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그냥 필요 없이도 중국 위안화로 이제는 결제를 해 보자. 그래서 이 흐름을 점점 넓혀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달러도 줄여가는 거고. 그러면 달러의 이런 뭐라고 하죠? 활용도가 점점 줄어들겠죠. 물론 아직도 메인 통하고 위안화가 그걸 대체하기에는 진짜 엄청나게 미미하지만 중요한 거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에서 떨어지는 게 중요하지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그게 중요한 거지 과거 주가에서 몇 배 올랐냐는 지금 현재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요, 그게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예를 든 거고요. 위안화의 국제화.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 홍콩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하이 금거래소 금고가 개설되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는 진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엄청나게 잘하는 국가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이는 위안화의 국제적 거래를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렇게 지금 위안화가 국제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금으로 패깅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아시아의 패권국인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서방에 대한 금융, 자본, 정치적 영향력, 그다음에 무역 의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 왔다는 것이 매우 분명해졌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지금 분명해지면서 무서워지고 있고 미국의 지금 위기는 뭐냐면요. 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2020년도에 원래 12.5조 달러였는데요. 지금은 뭐 엄청나게 증가를 해서 이제 36조까지 됐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게 미국의 지금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래서 무디스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연방 부채 부담은 24년에 GDP의 98%에서 35년에는요. GDP의 134%까지 이 미국채 이 지금 부채 부담률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무디스는 경고를 하고 있고요. 워렌 버핏도 이걸 경고를 했고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부채 대 GDP 비율은 120%를 넘은 적은 없다. 당시에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넘은 적이 없는데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채 수준이 이렇게 높아지면 이자 지급으로 미국 수입의 30%를 이자 지급으로 내야 된다. 현재 수준은 18%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봤자 다 영끌족들이 돈을 벌면 어떻게 해요? 다 이자로 나가잖아요. 똑같아요. 미국이 이제는 돈을 벌어도 이 30%는 다 이자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러면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지겠죠. 쓸 돈이 부족해지니까 경기가 박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자율이 왜 이렇게 올라가냐 보면은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되고 국채 공급이 증가하면서 이게 이자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 인하의 기대가 약화되면서 금리 인하를 이제는 못할 것 같다. 왜냐? 인플레이션이 올라버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한다고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버릴 것 같으니까 금리 인하를 못하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국채 입찰 수요도 부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는 미국 국채를 잘 안 사려고 해요. 그러니까 금리를 높게 해줘야 그래야 사겠죠. 그다음에 시장 변동성 및 투자자 포지션도 청산되고 있고 이런 변화도 있고 그다음에 정책 불확실성 아까 감세랑 그다음에 트럼프의 관세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 국채가 올라가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 보면은요 미국이 점점 힘들어진다 병들어 간다 막 이런 얘기도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붕대를 차고 있는 모습이 뭔가 요즘의 미국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은행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요. 야, 진짜 이것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계 은행들은 이제 미국의 국채 비율을 점점 줄어들게 하고 있고 줄이고 있고 금의 비율을 서서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금과 이 미국의 국채 이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고 이런 서서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중국은 지금 중국 투자자들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요. 금의 역대 최대 속도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그냥 투자자들은 금 ETF만 보면요. 그냥 골드 가격을 뛰어넘었습니다. 종이 골드잖아요. 종이 골드의 이런 수요가 실물 골드를 뛰어넘었다. 그만큼 엄청나진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물 금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실물 금이 나중에는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괴리율이 생겨버리니까 나중에는
종이로 못 주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실물금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보관 비용이나 아니면은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물금을 많이 보유하면 좋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요. 금에 대해서 올타임 하이 있잖아요. 지금 신고가가 얼마나 있었냐. 70년도 때 불마켓에서 209번, 그러니까 209회에 신고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00년대 불마켓 이렇게 쭉 왔을 때, 지금 쭉 보면 2010년대죠. 2010년대 불마켓 일 때는 106번에 이런 올타임 하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가 있었고요. 지금 보면요. 불마켓이 다시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74번에 신고가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더 얼마나 많은 신고가가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불장이 왔는데 얼마나 더 올라갈까? 이거를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요즘 시기에 왜 미국 주식만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금도 가져가시고요. 네, 중국 주식도 좀 보시고요.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뭔가 지금 이 시기가 레이 달리오가 얘기했던 패권 변혁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게 급격하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10년, 20년 걸쳐서 천천히 올 수도 있는데요. 지금 봤을 때 이 변화는 막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미국은 지금 계속 부채를 발행하면서 돈을 계속 발행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산업 발전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 돈이 다 어디에 쓰였을까? 미국은 그렇게 부채를 늘리고 돈을 늘리면서 투자를 했지만 정작 산업 발전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중국은 그동안 이렇게 산업 발전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얘기죠. 이거를 한 번씩 보셔라. 산업 발전 차이를 봤을 때 2019년에서 24년이거든요. 이 퍼센트 차이를 봤을 때 왜 미국이 이렇게 안 늘렸을까? 오히려 왜 마이너스 2%가 됐을까? 이걸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은 너무 금융화가 돼 버려서 제조업을 과연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쉽지 않다고 보고요. AI 경쟁력에서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이 계속 패권을 갖고 AI를 여러분들 계속 올릴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반도체 개발이나 이제 하웨이가 반도체 개발하고 있죠. 네, 하웨이를 또 미국에서는 이제 규제 더 하겠다. 하웨이 반도체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 매년 약 10개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는 게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미국을 뛰어넘을 거다. 원자력이 지금 가는 것도 미국을 뛰어넘을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있죠. 이 전력 생산력, 이걸 봤을 때 이미 미국을 뛰어넘고 미국은 계속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 전력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전력을 올리고 있죠. 원전에, 그다음에 태양광에 뭐 여러 가지 풍력 이런 걸로도 계속 이 발전량을 엄청나게 늘려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AI와 이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이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고 하면요. 여기 보시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다. 전기를 먹는 하마인데, 그런 전기를 먹는 하마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전력을 그렇게 많이 생산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하면은 AI 개발과 발전에서 과연 중국의 발전을 미국이 막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미국이 더 앞질러 갈 수가 있을까? 중국이 못 따라오게. 이걸 봤을 때 중국이 따라올 것 같아서 전 이게 또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처지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대학 지금 순위에서도 물론 하버드가 1위지만 하버드에 다니는 AI 엔지니어 50%가 중국이랑, 그다음에 다른 뭐 30%나 뭐 20%가 인도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거의 다 중국과 인도 사람이 AI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에는 다 중국 대학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다 중국 대학이다. 이 공대를 보면은요. 다 중국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이렇게 따라왔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요즘 보면 어느새 이렇게 따라왔을까? 스탠포드가 12위로 내려와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스탠포드, 옥스포드 이렇게 여기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와 있다. 와, 진짜 여기 한국 순위는 없죠? 한국 순위는 없고 미시간이 또 여기 내려왔습니다. 이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중국 대학교가 들어갔을까? 저는 이게 참 쇼킹하고요. 앞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인재들이 딥시크나 반도체나 전기차를 만들어내면은요. 와, 이거 중국보다 더, 아니 미국보다 더 잘 만들 것 같고,
요즘 지금 애플이 중국에서 엄청난 할인을 하고 있잖아요. 이 AI 폰 시장에서 애플이 점점 밀리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하웨이나 아니면은 샤오미나 다른 폰들이 이제는 품질이 더 좋게 나오고 있고, 전기차에서도 지금 유럽 판매량을 비아디가 테슬라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속도가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따로 분석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계속 간다고 하면요, 이 하이테크 이 산업에서도 중국이 거의 많이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런 점점 기술 패권이나 점점 패권이 변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리고 이거 보고도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5월 7일 날 이게 펼쳐졌던 인도와 파키스탄의 이 공중전이 있었잖아요. 이 공중전에서 지금 보면 인도가 6대 플러스 1대 뭐 이렇게 해서 총 7대의 이 전투기가 추락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말하면 6대의 전투기가 추락을 했는데, 여기 뭐 나팔이 3대고 그다음에 수호이 미그 뭐 이런 게 다 떨어졌다. 그래서 나팔 3대 떨어졌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와 이거 봤을 때 왜 떨어졌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중국 J10C라고 하거든요. J10C에 떨어졌다는 게 정말 무섭다. 이걸 보고 세계가 놀랐거든요. 중국의 전투기 기술을 정확하게 실전에선 몰랐는데, 실전에서 이렇게 쓰인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실전에 한 번밖에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번 성공한 거라 그렇게 뭐 J10C가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요, J10C는요 중국 공군 라인업에서 거의 동생격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있고 그 위에 J35, J20, J35, J16, 그다음에 J36, J50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옛날 모델이에요. 옛날 모델이 나팔을 잡았는데, 와 이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고, 그래서 어떻게 잡을 수 있었을까 이걸 보니까요, 미사일이랑 전자전 기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것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뭔가 이 군사 패권에서도 큰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무기나 이런 데. PL-15를 장착한 J10이 나팔 전투기를 고철로 만들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죠. 그래서 중국의 J36은 PL-21이 장착된다는 것을 장착된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J10에 PL-15를 장착해서 나팔을 떨어뜨렸는데요. 이젠 J36에 PL-21은 얼마나 위력적일까,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공중전 규칙을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공중전이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뭐 서방이 압도적으로 중국이나 다른 나라를 이긴다,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공중전의 이런 규칙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중국은 J50도 있다고 합니다. J50도 PL-15를 탑재한 J10보다 엄청나게 좋겠죠. 그러면은 PL-21을 탑재한 J36 어떨까? 진짜 J50은 또 어떨까? 정말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국의 이 항공기로 어떻게 나팔을 격추시켰을 수 있을까, 이걸 물어보시면요, 결국에는 전자전입니다. 이 전자전 장비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 경보기가 이렇게 뛰어나게 정찰을 하고 바로 위치를 파악하고 알려주니까 이렇게 지금 공격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A, B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나팔을 격추시켰을 수 있을까, 이걸 하는 게 뭐냐면요, 경보기가 있잖아요. 경보기가 알려주는 겁니다. 위치를 알려주고, 얘는 레이더를 안 켜도 됩니다. 그러니까 J10 이거는 레이더를 안 켜고 그냥 조용히 가다가 얘가 다 감지를 하고 알려주면, 경보기가 알려주면은요, 그거를 그대로 쏘면 됩니다. 쏘면은 알아서 이제 경보기가 이 추적한 이 데이터대로 미사일이 나가게 이거를 유도해 주고요. 네, 종국에 가면은 이 미사일 자체가 유도를 해서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이 기술로 진짜 이게 무섭습니다. 왜 이런 기술을 쓰냐? 이 지금 레이더 정찰을 안 해야 오히려 상대방의 눈에 안 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레이더 정찰을 이 지금 전투기가 안 해야 상대방의 이런 그 뭐라고 하죠? 이런 정찰기에 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쏘고 바로 이동을 해야, 그리고 바로 이동을 해야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쏘고 이렇게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전자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은요, 옛날이랑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쿠팡이나 배민 배달할 때 라이더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잖아요. 그게 뭐 어떤 문자를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그냥 지도를 보면은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그 위치가 파악되잖아요. 그리고 라이더도 자기가 주문을 받으면은요, 일일이 적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 떠 있고 그 기기에 다 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이제 똑같은 겁니다. 뭐 어떤 분은 어떤
뭐지 교수님은 도그 파이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쭉 날아가면서 뒷공문의를 해서 전투기를 이렇게 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고요. 이미 정찰을 다 하고 그다음에 위치까지 알고 목표까지 정해서 그냥 조준만 하고 발사하면 바로 나가거든요. 바로 나가고 알아서 AI가 그걸 쫓아서 지금 데이터 최신 데이터가 연결돼서 AI 및 센서로 그걸 추적을 해서 쏴서 이제 터치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PL-10 그다음에 PL-12, PL-15, PL-21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을 지금 2010년도에 중국이 개발했고 중국 공군은 J-10C 그다음에 J-16, J-20 등 여기에 A사 레이더를 장착한 신형 항공기와 KJ-500 이것도 도입하면서 이 킬 체인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기술을 개발을 했다. 지금 경보기가 알려주고 쏠 수 있게 이런 전자전에서 엄청나게 뛰어나다. 왜냐하면 중국 애들이 이 지금 핸드폰도 만들어 버리고 전기 장비도 만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전자전에서 진짜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PL-10은 어떤 장비가 쓰이고 있고 PL-15는 뭐 J-10C, J-16, J-20 들어가고요. PL-12는 뭐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어마어마하다. 진짜 이거가 다음에는 얼마나 더 무시무시한 기술이 나올 건지 정말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J-50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제 6세대 전투기를 이미 개발을 하고 얘네들이 날리고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볼게요. 영상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6세대 전투기가 이미 나와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봤을 때 와 무섭다. 6세대 전투기까지 이미 나와서 시연을 하는 거 봤을 때 얘들 진짜 무섭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와 그리고 모든 서방의 6세대 전투기 설계는 중국의 5세대 J-20을 변형한 거다. 이것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이 기술력에서 오히려 6세대 기술력에서 중국이 더 앞서 나가는 거 아닌가. 지금 보면 이렇게 6세대 전투기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고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전자전에서 얼마나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지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전자전 공군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면요. 결국에는 이 대만 침공 시나리오 있잖아요. 이것도 다시 써야 된다. 왜냐? 공군으로 그냥 아예 압도해 버리고요. 대만이 반격을 못 하게 그냥 몇 시간 만에 아니면 뭐 일주일 만에 그냥 점령을 해 버릴 수가 있다. 한국이랑 일본이랑 미국이 도와주기 전에 이미 점령해 버리고 들어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리 옆나라입니다. 이게 이 공군 능력을 갖춘 중국이 우리 옆나라거든요. 우리가 빨리 이걸 파악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참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세계 AI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 패권이 바뀌고 있다는 거를 점점 느끼는 게 뭐냐면요. 지금 AI도 중국은 딥시크라고 해서 공공재로 만들어서 과학, 산업, 그다음에 무기 이런 데에 계속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LLM 모델 딥시크가 나오면서 얘네는 그냥 아예 오픈 소스로 풀어버렸죠. 그러니까 그 오픈 소스를 갖고 전기차에도 이걸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가전기기, 핸드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군사 장비 이런 데도 딥시크가 들어가면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미국은 AI를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익 중심으로 실리콘밸리 오픈 AI 이 기업이 독점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 늦어지는 거예요. 왜냐? 독점을 하니까 이 사용료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개발을 못 해요. 다른 사람들이 가져다 써서 개발을 못 하는데 이런 딥시크는 지금 바로바로 야 오픈으로 써라 다 써라 하니까 갖고 가서 다 쓰니까 이 발전 속도가 이 오픈 AI가 2년 개발할 거를 딥시크는 2개월 만에 다 개발을 해버린다고 하거든요. 이 개발 속도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이 패권 AI 패권에서 변화를 가져올까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핵심 차이가 뭐냐? 지금 중국은 AI를 국가 전략 및 무기화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지금 시장 논리에 갇힌 소비재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과 결론은 뭐냐? 미국은 전략, 규모, 공공성에 모두에서 밀리고 있고 내부 개혁은 어렵고 AI 주권을 내줄 수 있다. 이미 내주면 잘 모르겠고 내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중국은 AI를 공공재로 만들었고 미국은 상품화를 했다.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AI를 중국은 공공재하면서 무기화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상품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자기가 독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패권 경쟁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것도 잘 보시고 그래서 제가 음이나 미국 주식만 너무 올인하지 마셔라. 중국도 조금 가져가셔라. 중국 테크주도 가져가라는 말이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요. 요즘 지금 중국 뭐 ETF들 많이 상장했잖아요.
테크탑 10 뭐 차이나 테크탑 10 이런 것도 상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국 테크주들도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미국보다 많이 몰라 올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거는 모르는 일이지만 우리가 분산 차원에서 위험을 분산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투자하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진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패권 이런 게 변화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중점적으로 제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주식을 예전부터 봐 왔지만 이런 변화가 점점 오고 있다는 게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좀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얘기를 뭐 어떤 분이 너무 자세하게 하면 유튜브가 싫어한다고 해서 그냥 다음에 이 아프리카 얘기를 살짝 하려고요. 아프리카의 지금 여기가 부르키나 여기 지금 대통령인데 37세 엄청 젊은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약간 우리나라의 박정희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판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금이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자기가 이제는 자체적으로 하겠다. 서양 기업들 다 몰아내고 국유화를 시켜서 자체적으로 하니까요. 원래 10억 달러를 얻었던 걸 180억 달러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지금 2021년 여기 지금 뭐냐면 사헬 지역 있잖아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여기 지금 보시면 사헬 벨트라고 해서 쿠테타 벨트라고 하거든요. 말리, 니제르, 차드, 수단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기니와 부르키나파소인데 과연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은 너무 막 자세하게 까발리지는 않고 그냥 경제적으로만 왜 금의 가치가 올라가는지 그거를 따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이렇게 제가 시간 되면 해 드리고요. 여러분들 금의 가치가 그만큼 이제 더 중요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도 당연히 중요하고 떨어지면은 여러분들 쪼금 뭐 매수해도 뭐 상관없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지금 이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오른 걸 봤을 때 "쪼금 더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미국 부채 위기 이게 과연 해결이 될 것인가 그리고 패권의 변화 이게 과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이걸 생각해 놓고 중국이나 금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조금씩 모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얘기 안내해 드렸어요. 제가 그 INFJ라서 N이 강하거든요. 직관력.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상상을 많이 해요. 어떤 분은 망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상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조금 의심을 많이 해 본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